보셔야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김 대표님 주력인데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이 제 주력인가요? 아니 이제 그게 주력은 아닌데 내 집 마련의 꿈이 모두들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 공장, 그렇죠. 내 사무실 마련의 꿈이 또 강하게 있거든요. 그렇죠. 임대료가 아깝고 자기 맘대로 뭐 시설이나 인테리어 갖추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갖고자 하죠. 그리고 이제 제조업 저희 사장님들 보시면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공장이나 이런 거 자가 공장 갖고 계신 분들은 노후가 편안하시더라고. 노후가. 그렇죠. 뭐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도 있겠지만 네. 부동산의 지가 상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결국엔 사업을 정리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남는 게 크죠. 그게 없으면 엄청 허전해 하시던데. 그 남의 공장에서 임대료만 내고 계속 사업하시면 사실은 남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땅값이 많이 오르고. 그렇죠. 최근 이제 많이 또 올랐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하셨는데 뭐 네. 자가 사업장도 빌딩이냐 상가냐 뭐 공장이냐 등등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전제 조건은 그 개별 입지 네. 쉽게 얘기해서 뭐 전답이나 임야 이런 걸 사셔가지고 건축 허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조업이나 네. 아니면은 창고 시설 이런 사업장을 짓는다라는 전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핵심은 자가 공장, 공장 위주로 자가 공장 마련하고자 하시는 사장님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 이제 첫 번째로는 입지 선정, 두 번째는 자금 흐름,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세 번째는 계약서 작성, 그리고 네 번째로 다 지어진 다음에 준공 절차인데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첫 번째, 입지 선정할 때 확인해야 될 게 있다. 그렇게 하셨는데 아니 이건 뭐 자기 마음에 드는 땅 골라서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걸 고민해야 되죠? 그렇죠. 이제 입지라는 부분이 이제 내부적인 요인하고 외부적인 요인 두 가지로 이제 제가 나누는데 네. 내부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회사의 특성상 거래처와의 거리라든지 아니면은 사용하는 차량의 뭐 톤수, 뭐 출애라를 이용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도로 여건이 또 갖춰져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물류라든지 그다음에 직원 고용이라든지 그런 내부적인 요인들을 그렇죠.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고 일단 외적인 요인이라고 하면은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건축을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건축 인허가부터 사실은 잘 짚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잘못 짚게 되면은 땅 사놓고 건물도 못 짓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되고요. 이야, 네. 굉장히 난감한데. 그렇죠. 그 부분은 사실 복잡하기 때문에 네. 뭐 오늘 영상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예를 들게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땅을 보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 여기다 건물 지으면 좋겠다 해서 덜컥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나중에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로 폭에 문제가 된 거예요. 건축법상에는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도로 폭이 일정 미터 이상 돼야 되는데 도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입로에서 네. 도로 그 폭이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분의 토지를 양해를 구해가지고 도로폭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 못 보신 경우도. 근데 이거는 거래할 때 그 중개하시는 분이 확인을 좀 해주지 않나요? 기본적인 거는 해주세요. 근데 네. 공인중개사분들 중에도 그냥 좋은 입지, 뭐 가격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인허가까지 짚어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본인이 이제 뭐 측량이나 건축 설계 사무소 통해서 확인해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당연히 짚고 가야 되는데 덜컥 계약을 맺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건물까지 짓고 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폐수가 나온다든지 네.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큰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건물 짓고 봤더니 소음이 커가지고 주변의 민원 때문에 사업장을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폐수라든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공장 등록을 할 때 그거 네. 나중에 하는 거거든요. 다 지은 다음에. 그렇죠. 그때 네. 하는데 그때 과정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짚지 못하고 나중에 짓고 나서 후회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드리는 영상의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하셔라.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 사면 큰 코 다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네. 인허가를 꼭 밟아라. 네. 이게 1번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됐어요. 내 마음에 들고 인허가도 다 오케이 됐는데
자금 흐름을 이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건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여쭤본 게, 당연히 돈이 많으면 내 돈으로 사니까 이건 걱정하실 건 없는데, 일반적으로 또 넉넉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업은 레버리지를 잘 일으켜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 대표님 고객 중에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돈 하나 없이 김 대표님이 도와줘가지고 그냥 지었다던데. 이런 거에 대한 좀 비법을. 일단 내 돈 없이 공장 짓는 방법. 그렇게 그건 이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가감해서 정제해서 이제 영상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토지 매입 자금, 음. 그 다음에 건축비 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계산을 하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뭐 농지를 공장으로 변경을 한다 그러면 전용비라든지 나중에 건물이 지어지면은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그렇죠. 또 관련해서 취득세 예, 이런 세금 문제, 공과금 문제가 따라 붙는데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가 왜냐면 이런 세금 문제나 뭐 어떤 건축에 대한 계약금은 기본적으로 차입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자기 자금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 본인이 생각한 거에 한 10% 정도는 10%. 예, 그 정도는 더해가지고 자금 설계획을 짜셔야 된다. 10%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고 예, 본인이 생각한 거에 10% 정도 업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네. 예산 계획을 짜시라는 거고 앞서 말씀하신 그 대표님이나 이제 주변 분들 중에 내 돈 없이 했다라는 건 이제 조금 과장된 것 같고 과장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에는 기업이 운영을 하면서 운전자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운전자금은 계속해서 공장을 짓는 과정 중에도 계속 써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돈에 대해서 만약에 건축이나 토지 매입 자금으로 그걸 써버리게 되면 회사에 운전자금이 없어서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대출을 통해서 건물을 짓는다,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면 운전자금을 사전에 미리 확보하는 게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매출이 예를 들어서 한 50억 정도 한다. 그러면 월 평균 한 4억 정도고 뭐 결제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네. 4에서 5억 정도의 운전자금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야지 사업은 돌아가니까. 네. 근데 그 돈마저 건축비에 들어가면 회사 운영도 문제가 되니까 한 4억 정도의 운전자금을 미리 차입을 통해서 활용을 하면 여유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만약에 건축비나 필요한 게 있다면 운전자금 대출 받은 거는 기존에 운영에 쓰는 거고 자녀, 본인이 갖고 있던 자기 자본을 건축비에 녹여내면 어느 정도는 조금 여유 있게 건축이 가능한 거고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을 매입을 해가지고 뭐 건축을 하고 은행에다가 이제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의뢰를 하시는데 네. 보통 뭐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한 70에서 80% 정도 대출을 해준다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한 20%에서 30% 정도는 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돈이 대부분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운전자금을 쓰게 되면 탈이 나고 이제 회사 운영에 애로가 생기니까 네. 사전에 운전자금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가져가시라는 거죠.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 자금이나 이런 거는 운전자금, 시설자금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운전자금 대출을 갖고 뭐 시설자금 즉 공장 매입하는데 써라 이 뜻이 아니고요. 운전자금을 확보를 통해서 원활하게 관리를 하고 시설자금은 별도의 지원을 받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 궁금한 거는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은 뭐 담보잖아요. 그렇죠. 담보자금하고 한도가 합산되는 건 아닌가 보죠.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의 부채를 계산을 할 때는 시설자금이든 운전자금이든 합산돼서 계산되는 건 맞고요. 네. 시설자금은 담보를 통해서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대출이 좀 많더라도 이자 상환 능력이나 뭐 회사의 운영이 전혀 문제가 없는 회사라면 신규 담보에 대해서는 담보 인정 비율만큼 대출이 나오겠죠. 하지만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총 부채, 네. 그 다음에 뭐 회사의 현황들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설 자금을 받기 전에 네. 운전 자금을 먼저 확보해내요. 뺑뺑 돌았는데 결국 운전자금을 먼저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운전 자금 용도를 가지고 아이, 받은 자꾸 건 그렇게 막 하지 말고 왜 이렇게 숨기시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오해는 없으셨습니다. 네. 일단 우리는 순수하게 운전자금을 먼저 확보해 놔라.
그렇죠. 이런 의도에서 대출을 뽑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운전자금 먼저 뽑는 게 무조건이다. 참고로 근데 참고로 운전자금을 받게 되면 요즘엔 다 용도 증빙을 합니다. 네. 네. 아니 그건 해야죠. 네, 뭐에 썼는지 아니 그거는 네. 할 수 있죠. 하다 보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 건축비나 토지 매입 자금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말씀. 자꾸 숨기시려고 그래. 네. 세 번째, 이제 돈까지 준비됐어요. 땅도 받고. 이제 뭐 남은 게 계약 작성해야죠. 네. 내가 사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할 텐데 여기에서 또 주의하실 게 있다고. 첫 번째 입지 선정 과정에서도 보면은 건축 인허가 문제, 그다음에 나중에 공장 등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기 위한 환경 인허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뒤에 보면 남아 있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그거를 예측을 갖다가 100% 해야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건축이나 토목 설계 사무소 통해서 짚어가더라도 에러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네. 특히 이제 특수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코자 저희가 이제 계약서를 쓸 때는 단서 조항이 있어야겠죠. 만약에 인허가가 안 나면 계약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될 거고요. 그럼 그게 그렇게 계약을 해주나요? 그렇게 써야죠. 그리고 아마 매도자 측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은 수용이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아까 일반 업종, 뭐 예를 들어 창고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축 인허가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런 분들이야, 아니 뭐 어느 정도 짚어보시고 가실 수 있겠지만 본인의 그 특수 업종이라든지 환경 인허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어서 이제 계약서 부분에서는 특약 조건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건물을 저희가 짓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외주 업체를 맡기실 텐데 외주 업체 맡기실 때 보통 보면은 토지에 대한 계약분하고 그 다음에 건축에 대한 계약분이 같이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분양 계약인 거죠. 네. 분양 계약을 통으로 해가지고 토지와 건축에 대한 부분을 분리를 나중에 해야 되는데 네. 이건 뭐 박세무사님도 아시겠지만 토지에 대한 취득세,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취득세, 그 다음에 부가세 문제도 건물은 따라 붙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계약할 때 분양 계약할 때는 아 내가 이거 10억의 공장 짓는 것까지 다 마무리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토지하고 건축하고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해야죠. 네, 분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좀 더 유리한 방법, 대출에 그렇죠. 필요한 방법, 뭐 세금적인 부분이 있는데 아 그건 비밀이야.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매도자 측 입장에서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분양 계약을 하는 분들이 토지는 지주인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토지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양도세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해관계가 서로 중첩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쓸 때는 분양계약적 통이 아니고 토지에 대한 부분과 건축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네. 계산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아, 계약서 작성도 힘드네. 그렇죠. 항상 계약이라는 건 상호간에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하고 다 지었어요. 네. 인허가 받고 뭐 이제 자금도 다 원활하게 들어와서 끝났다. 그럼 끝난 게 아니에요. 준공 후에도 또 유의해야 될 점이 많다고. 그렇죠. 네. 이제 뭐 준공이 끝난 다음에 시설물을 갖추는 거를 좀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복잡해요. 네. 건물 준공에 대한 부분은 건물의 소방시설, 그 다음에 뭐 정화조, 뭐 이런 문제에 대한 게 준공공사를 받는 거고 네. 그 안에다 설비를 들여놓고 작업을 가동하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네. 공장 등록이라든지 환경 인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까지 생각하시고 이제 고려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 뭐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이제 뭐 네. 이거 갖고 질다기보다는 이 정도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장님들이 이 세부적인 내용이랑 법령을 이해한다는 말이 안 돼요. 모르죠. 이거 맡겨야지. 그쵸. 네. 맡기시라는 의미세요. 아, 그 의도였어요, 지금? 네, 맡겨야 맡아주신다는 건가, 그러면? 김 대표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안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전문가를 통해서 짚어가셔야지. 이거 계약금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네. 잘못 계약하면 이제 계약금 다 날려야 되니까. 그래도 결론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각자 있는데, 뭐 건축 인허가도 있고, 뭐 설계도 있고, 측량도 있고, 공인중개사도 있고, 그렇죠. 다 있는데,
각자 자기 분야를 알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조율을 또 해주는 분이 있으면 좋은 거네요. 그렇죠. 뭐 네. 전반적으로 이제 내용을 통해서 대표님이 이해하시면 제일 좋고, 그렇죠. 그게 어렵다면 맡겨주시면 일단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잡고 세부적인 건 각각의 영역의 전문가들을 이용하시는 거죠. 종합예술이네, 건축도.